당신의 아파트가 20억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왜 당신은 여전히 3천만 원도 편하게 못 쓰는 걸까요? 순자산이 19억인 사람이 해외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숫자만 보면 분명히 부자인데 왜 통장에는 늘 잔고가 부족하고 마음은 늘 불안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자산과 소비 사이에 숨겨진 위험한 착각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당신도 같은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서울 성동구에 사는 한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49살, 아내는 44살, 아이는 이제 막 8살이 됐어요. 이 부부는 2016년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청약으로 샀어요. 당시 주변 사람들은 왜 집을 사냐며 걱정했대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고 그 아파트 시세는 21억 원이 됐어요. 무려 4배 이상 오른 거죠. 대출도 거의 다 갚았고 순자산은 19억 원에 달해요. 누가 봐도 성공한 투자고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지금 한 푼도 저축을 못하고 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그대로 빠져나가고 남는 돈이 없대요. 남편의 월 실수령액은 500만 원이고 아내는 부업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합치면 월 700만 원이죠. 그런데 아이의 영어 유치원비와 학원비로만 300만 원이 나가요. 여기에 대출이자 90만 원, 남편 용돈 50만 원이 더해지죠. 나머지로 생활비를 쓰면 추가 저축은커녕 마이너스가 안 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이에요. 숨 쉴 틈이 없는 거죠. 아내는 이제 좀 쓰고 싶다고 말해요. 주변 친구들은 외제차 타고 몽클레어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닌대요. 자신은 비싼 것 안 사고 잘 꾸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왔대요. 나도 이제 좀 누려도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전세를 주고 월세로 나가면서 남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세 8억 원을 받고 월세 3억 원에 230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5억 원의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 5억 원으로 주식을 사고 그중 3천만 원은 그냥 소비를 하고 싶대요. 한 번쯤 팍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계획이 합리적으로 들려요? 아니면 어딘가 불안한 구석이 느껴져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산이 많다는 것과 돈을 쓸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도 언젠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자산과 소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득과 자산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돈이거든요. 소득은 콘센트와 같아요.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계속 흘러나오듯이 매달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는 흐름인 거죠. 반면에 자산은 보조 배터리와 같아요. 충전된 에너지가 있지만 사용하면 줄어들고 언젠가는 바닥나는 저장된 돈이에요.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를 마음껏 써도 돼요. 하지만 배터리만 있다면 아껴 쓰지 않으면 곧 방전되잖아요. 당신이 캠핑장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기 콘센트가 있는 캠핑장과 산속 백패킹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캠핑장에서는 에어컨 틀고 TV 보고 냉장고 돌려도 돼요. 전기가 무한히 공급되니까요. 그런데 산속에서 보조 배터리 하나만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핸드폰 충전도 아끼고 랜턴도 최소한만 켜야 하잖아요. 만약 산속에서 친구가 배터리로 오디오 틀고 전기 냄비 끓이자고 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화를 낼 거예요. 야, 우리 지금 산속이야. 하산할 때까지 배터리 아껴야 해. 이렇게 소리칠 거잖아요. 이 부부의 상황이 정확히 그래요. 20억짜리 아파트는 거대한 배터리이지 전기를 생산하는 콘센트가 아니거든요. 월 700만 원의 소득이 그들의 유일한 콘센트인데 지금 그 전기로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 300만 원은 산속에서 에어컨을 불가동하는 것과 같아요.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계획이 등장해요. 그 거대한 배터리를 부숴서 안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겠다는 거예요. 전세를 주고 월세로 나가겠다는 계획이 바로 그거예요. 자산을 현금화해서 소비와 투자에 쓰겠다는 발상이죠. 이건 산속에서 조난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배터리를 분해해 마지막 전력까지 뽑아 쓰겠다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230만 원짜리 월세를 내면서 살겠다고 해요. 현재도 저축이 안 되는데
월세 부담까지 추가되는 거잖아요. 지금 소득으로 생활비 감당하기도 빠듯한데 여기에 230만 원이 더 빠져나가요. 이건 수학적으로 펑크가 나는 거예요. 산속에서 배터리도 다 쓰고 조난까지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결정을 고민하게 되는 걸까요? 답은 환경에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이 부부가 사는 동네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10년 전 5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20억 원이 넘는 곳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이 동네로 이사 오는 사람들은 20억 원을 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20억 원짜리 집을 현금으로 사거나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당연히 월 700만 원보다 훨씬 높겠죠. 연봉 2억, 3억 혹은 사업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부부는 10년 전에 이사 왔을 뿐인데 이웃들의 소득 수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월드컵 조편성을 떠올려 보세요. 실력이 비슷한 팀들끼리 경기하면 치열하지만 공정한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조가 바뀌어서 우승 후보들과 같은 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 경기가 죽음의 경기가 돼요. 이 부부에게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죽음의 조에 편입된 거죠. 문제는 월드컵과 달리 이 경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경쟁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면 거기서 만나는 부모들은 대부분 고소득자들이에요. 그들의 소비 기준이 내 기준이 돼버리죠.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달라요. 여름 휴가를 어느 나라로 가느냐가 기본 질문이에요. 휴가를 가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발리냐, 몰디브냐, 유럽이냐의 선택인 거죠. 연휴마다 해외여행은 기본이고 아이들 방학 때는 한 달씩 외국에서 지내는 게 그 동네의 평범한 일상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동남아로 알뜰하게 여행 다녀왔다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연자가 현타가 왔다고 표현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기준이 바뀌어 버린 거죠. 외제차 타고 몽클레어 입고 명품 가방 드는 게 그 동네에서는 특별한 사치가 아니라 그냥 일상인 거예요. 인간의 뇌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되뇌어도 매일 마주치는 이웃들의 소비를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으면 그 동네의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아이 친구의 부모와 교류해야 하고, 학부모 모임에 나가야 하고, 생일 파티에 초대받으면 선물을 사야 하잖아요. 이 모든 상황에서 그 동네의 소비 수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이가 겉돌게 돼요. 부모로서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부는 자신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소비의 떼프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된 거죠. 여기서 영어 유치원의 함정에 대해 얘기해야 해요. 이건 단순한 교육비 지출이 아니라 탈출구 없는 레이스의 시작이에요.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면 부모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이 정도면 더 시켜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 영어 실력이 까먹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시작돼요. 학원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영어 유치원 300만 원이 초등학교 가면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잠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살짝 줄어들다가 3, 4학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수학학원, 과학학원이 추가되거든요. 사교육비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계단을 오르듯이 한 단계씩 계속 올라갈 뿐이에요. 지금 300만 원도 버거운데 앞으로 이 비용이 더 늘어나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이 부부가 세운 주식 투자 계획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600만 원으로 수익 냈다고 5억 원을 굴릴 수 있을까요? 작은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것과 큰 돈으로 투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심리적 압박이 다르거든요. 1600만 원이 10% 빠지면 160만 원이에요. 아깝지만 버틸 수 있는 금액이고 회복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5억 원이 10% 빠지면 5천만 원이 증발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이 행동할 수 없어요. 손실이 커지면 패닉에 빠져서 바닥에서 팔게 돼요. 그리고 회복하는 걸 지켜보면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패턴이에요. 작은 돈으로 성공했다고 큰 돈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이죠. 더 위험한 건 이 5억 원이 자기 돈이 아니라 전세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남의 돈이잖아요. 전세금으로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줄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집값이 지금처럼 20억 원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 집값과 주식 둘 다 잃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배터리를 부수는 행위가 위험한 이유예요. 한 번 부수면 다시 충전할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죽음의 조에서 나오면 돼요. 월드컵 조 편성은 추첨으로 결정되지만 당신의 거주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연봉이 1억 원 정도라면 실거주 집값은 최대 10억 원 정도가 적정해요. 연봉의 10배가 한계선이에요. 이 부부의 연봉은 대략 1억 원 수준인데 20억 원짜리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2배나 초과한 거죠.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면 해결책이 보여요. 20억 원짜리 아파트는 그대로 가지고 있되 거주지를 옮기는 거예요. 10억 원 정도 되는 동네로 이사를 가면 전세가는 대략 5억 원 안팎일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남잖아요. 이 남는 현금 한두억 원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해보는 건 괜찮아요. 5억 원 전체를 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죠. 더 중요한 건 새로운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당신과 비슷할 거라는 점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동남아 여행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들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거든요. 아이도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을 사귀게 돼요. 생일 선물 걱정 안 해도 되고 비교당하지 않아도 돼요. 영어 유치원 대신 일반 유치원을 보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게 그 동네의 평범한 기준이니까요. 처음에는 좋은 동네를 떠난다는 게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죽음의 조에서 매일 지고 있어요.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서 체력만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조를 바꾸면 당신의 실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승리의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언제쯤 돈을 쓸 수 있느냐고 물을 거예요. 이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해요. 올바른 질문은 이거예요. 월급 외에 어떤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콘센트를 하나 더 설치할 방법이 뭘까?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콘센트가 될 수 있어요. 상가나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도 콘센트고요. 부업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현금 흐름도 콘센트예요. 이런 콘센트들이 생기면 그때 소비를 늘려도 돼요. 지금 이 부부에게 필요한 건 소비가 아니라 콘센트를 늘리는 작업이에요. 배터리를 부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8살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 아이에게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최소 16년의 교육비가 남아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취업 준비 비용 들고 결혼 자금 지원해야 하고 집 살 때 도와달라고 해요. 지금 19억 원이 많아 보여도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나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 부순 배터리는 다시 충전되지 않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집을 소유하는 것과 그 집에 사는 건 다른 문제라는 점이에요.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고 잘 지켜야 해요. 다만 거기서 살면서 그 동네의 소비 수준을 따라가려고 하면 배터리가 방전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거주지만 옮기면 자산도 지키고 생활의 여유도 찾을 수 있어요. 2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물론 10년을 산 동네를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익숙한 걸 버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동네에 가면 거기도 적응이 되고 거기도 좋아지게 돼요. 인간은 어디서든 적응하는 존재예요.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네라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매일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뒤처진다는 느낌을 안 받아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져요. 자, 이제 당신의 상황을 점검해 볼 차례예요. 당신은 지금 어떤 조에서 경기를 뛰고 있나요? 당신의 소득 수준과 거주지의 소비 수준이 맞지 않다면 당신도 죽음의 조에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소비를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위험 신호예요. 자산이 많으니까
좀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배터리와 콘센트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를 늘리고 싶다면 먼저 콘센트를 늘려야 해요. 배터리를 부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거예요. 배당 수입이든 임대 수입이든 사업 수입이든 월급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 흐름이 생기면 그때는 마음껏 써도 돼요.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기는 계속 흐르니까요. 결국 이건 준비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희생할 건가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 지금을 조절할 건가요? 산속에서 배터리를 아끼는 건 인색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사히 하산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에요.